이미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연세도 있으시고, 제가 그걸 마음으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친 사람은 있고, 죽어가는 사람은 저기 누워있는데, 왜 아빠를 저렇게 만든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세상 곳곳에 떠도는데, 매주 그 증거가 떠도는데, 왜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발 밝혀주세요. 밝혀주시고, 아니, 알고 있잖아요. 누가 책임자인지 알고 있잖아요. 끌어내서 사과하게 해주시고, 처벌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러면 저희 가족, 저희 아버지 진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렇게 방치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팩트TV에서 이제 그 백남기 선생님의 가족을 지금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뭡니까, 정말. 아버지를 거의 이렇게 슬픈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적어도 책임자는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진짜 아빠 웃으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빠 의로운 일을 하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엄마 저 괜찮아. 우리 엄마 한 좀 풀어주세요. 의료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고 난 지가 20일 됐는데도 큰 진전이 없으니 저희 가족들은 정말 심장이 터집니다. 본인들 아니라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신경도 써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경찰청장 취재를 해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도 전달도 되지도 않고 조사되는 것도 없고 취재도 하지 마세요. 이게 CCTV를 따진 문제를 떠나서 이미 가해자, 피해자가 정확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2주간 아빠를 저렇게 방치해놓고 어느 누구도 찾아오질 않나요? 적어도 의사한테 아빠 상태가 어떤지는 누군가는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요. 다시 말씀드리죠. 기적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그냥 아빠 장례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뭐예요, 정말. 우선 지금 이제 경찰청장한테 직접 와서 지금의 책임과 그 행동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시작이 됐습니다. 사과한다고 저희가 한입 풀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건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저희가 월요일날 그래서 불러서 따졌는데 뭐 그걸로는 뭐 안 되고 본인 말로는 한 번 오겠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중에 경찰청 다시 한번 더 이상 대책에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하신 부분 전달해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새 주차를 뒷동에서 다 벌려졌고요. 물론 가정 배편이라고 해서 수사를 해봤다가 뒷동편이 많이 부족하지만 사실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좋으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 저렇게 낳고 저 외국 다시 돌아오기 너무 힘들어요. 이제 오늘은 아빠가 거기 참여하신 이제 개인의 어려움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어려움들 중에서 농민의 어려움들을 대표로 나와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편을 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도 병원 아래에도 한막 치고 같이 농성하고 계시는 자, 이제 동지들이 저기 계시잖아요.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와 임수경 의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카메라에 보였는데요.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팩트TV로 이동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저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1654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지금 이제 팩트TV에서 멀리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백남기 선생님의 둘째 딸 백민주아 씨가 지금 이제 야당 의원들의 방문을, 가족 면담을 받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팩트TV에서 이제 소리만 이렇게 좀 같이 들어봤는데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아버지가 저렇게 병상에 있는 상태에서 가지도 못할 거 아니야, 저 딸이. 이 갔다가 또 돌아가시면 또 돌아와야 되고. 저 얼마나 저 어이가 없는 상황이겠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저 중환자실에서 엄청난 약물 투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저 병원비를 제대로 될까 안 내겠다고 막 버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참 이래저래 걱정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봅니다. 어서 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어제 우리가 이제 방송을 끝날 때쯤 돼서, 방송 중반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초콜릿으로는 강제 추천을 받고 있고,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스티커로, 우리 망치부인 방송 순위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4주분의 스티커를 줘요. 파트너 BJ한테. 1000명방을 4주 동안, 28일 동안은 1000명방을 스티커를 주는데, 2, 3일이 부족해. 이틀에서 3일이 부족한데, 그때 1000명방을 만드는 용도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스티커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별풍선으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제작비와 그리고 이 소송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소송비를 이 사비로 내다가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우리 이제 망치부인 방송의 별풍선 제한을 풀고 10,000개는 아직 블랙이에요. 10,000개 밑으로는 못 본 척 해드리는 리액션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후원을 받아서 이걸로 제가 두려움 없이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후원 못해서 죄송해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추천, 이 추천이 망치부인에게는 또 더 큰 감사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응원이지요. 예, 그 다음 이 방송에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망치부인 방송을 재방송까지 계속 지켜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 망치부인 방송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가치? 예, 또는 품격?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망치부인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별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예, 망치부인의 방송 내용 자체가 고급지다기보다 이 방송을 지켜나가는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이 워낙 멋지기 때문에 우리 망치부인 방송 이렇게 또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2015년 BJ 대상 투표 중에 있잖아요. 사실 제가 작년까지는 저 투표에 되게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 때 대상을 받으면 1000명방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대상을 받으면 1000명방을 준다 그래서 제가 1000명방이 필요해가지고 흑심을 부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이 망치부인을 파트너 BJ를 만들어주셔서 1000명방을 유지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저 베스트
50? 그러니까 이 베스트 50에 선정된 것만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 사실 이 아프리카의 수십만 BJ 중에 최고 50명에 들어갔다라는 거 굉장한 영광입니다. 예, 저는 그만큼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쨌거나 지금 아무리 못해도 제가 지금 50등은 한 거 아니에요? 예, 상위 50등 안에 드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무척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오늘은 문득 그 안분지족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우리 이제 그 유교 철학에서, 조선뿐만 아니라 동양의 유교 철학에서 보면 선비들의 자세로 뭐가 나오냐면 생활 자세로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분수에 맞게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사실 이제 이 분수에 맞게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된다가 왜 선비의 자세일까? 저는 이제 그게 그냥, 좋은 말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문득, 이 안분지족이란 말은 어느 때 가능할까? 어느 때 가능할까? 아까 물론 제가 이제 라면을 먹으면서, 된장라면을 먹으면서 깨달은 부분인데, 이제 사실, 뭐라 그러나, 무언가 바람이 있다는 건, 뭔가 바라는 바가 있고, 뭔가 이렇게 욕구가 있다는 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소위 우리는 이제 많은 이 동양의 철학은 탐욕과의 전쟁, 사실 이게 기독교도 이 동양 종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탐욕과의 그 싸움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수행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탐욕은 왜 생기는가? 탐욕은 왜 생기는가? 결국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식욕도 마찬가지고, 모든 무력이 뭔가에 대한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꾸만 더 강해지는 거, 그게 이 욕심이 아닐까. 근데 그 욕심을 이기는 그 가장 완전한 해법은 안분지족의 마음, 뭐라 그러나, 나의 분수에 맞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해서 더 바랄 게 없고, 더 바랄 게 없으면 욕심이 없어지는 거고, 그럼 욕심 때문에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 비참한 그 삶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가 이 베스트 50에 들은 것에 깊은 만족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이 50등보다 한 등이라도 올려보려고 투표를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 참여,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참여해주시고, 그래서 이 망치부인의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 윗집에서 공사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모티콘을 2개 이상 쓰셔서 어쩔 수 없이 강퇴입니다. 우리 윗집에서 지금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서 너무 상황이 안 좋아. 여러분 시끄럽죠? 네네. 뒷파임 드레스 준비. 내가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뒷파임 드레스를 어떻게 입니? 이 배로. 배가 나와가지고 뒷파임이 아니라 그냥, 가슴까지 다 드러나.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난번부터. 드레스를 입으라고 자꾸만. 이번에도 그래도 어쨌거나 베스트 50에 들어갔으니, 이 베스트 50이 들어가면 또 아프리카 방송 대상 시상식 가면 맛있는 밥을 주겠죠? 아니, 근데 그 시상식이 언제예요? 12월. 배블룩 드레스 됩니다. 네가 더 나빠! 배블룩 드레스라니! 우리 아파트가 지어진 지 한 16년 됐어요. 아니야, 지어진 지 17년 정도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전부 다, 화장실들이 다 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화장실 막 무너져 내려가지고, 우리도 화장실 수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윗집도 지금 화장실 망가졌나봐. 이게 이제 화장실을 고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갈아대는데 아침부터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
보통 이제 오전 정도에 다 끝나는데 오늘 좀 늦나 봐요. 네. 근데 저기 아프리카 시상식이 언젠지, 아프리카 저기 방송대상 시상식이 언제예요? 23일? 23일이, 아니, 22일이야, 23일이야. 날짜가 안 나온 것 같아. 그 날짜가 안 나와서, 22일이에요? 22일이 그 시상식 날짜예요? 예. 그게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 아, 다행이다. 월요일은 우리가 서진족 족장님 모임이 있어서, 화요일이라니 다행이네요. 자, 하여튼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 중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다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송은 시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프리카의 시청자들이 막 몇만 명씩 보기 때문에, 예, 경쟁에서 이기긴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표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네. 응. 자,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의 투표 덕분에 우리 망치 부인이 베스트 50에 들어갔다는 거, 베스트 50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아프리카 이 쟁쟁한 방송들 중에, 아줌마가 그 거실에서 맨 추리닝만 입고 방송하는데, 그게 사실 베스트 50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안분지족 할 줄 알아야 돼. 예. 아이, 감사하다. 이만큼도 대단히 감사하다.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파트너 BJ 때문에 1000명방을 얻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베스트 50에 들었기 때문에 또 메달은 줄 거 아니에요? 예. 2016 베스트 BJ 이렇게 딱, 아니야, 무슨 방송대상 메달을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원하는 걸 다 얻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시청자들의 자존심 싸움인 것 같은데, 다른 방송, 시청자들하고 좀 싸우지 마시고, 예. 이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아프리카가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상 타갖고 소송비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긴 우리가 이제, 10,000개를 쏘면 블랙이기 때문에, 소송비 마련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상을 타면 그 소송비를 한꺼번에 벌 수 있다. 베스트 20에 들어가면 그 상금이 2배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그 소송비 2배 도전? 근데 너무 또 실망할까봐.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결과를 봅시다. 예, 결과를, 여러분들 너무나 절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이만큼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거, 이거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망치 부인이 베스트 20에 안 들어갔다고, 예, 베스트 20에 안 들어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너무 어려워. 아프리카 BJ들이 너무 재주도 많고, 방송도 재밌고, 시청자들도 다른 방송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베스트 20에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하진 마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프리카가, 많은 재미있는 신생 BJ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더 많은 시청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이런 아프리카랑 비슷한 시스템, 비슷한 플랫폼으로 이제 생방송을 하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생길 때마다 아프리카 BJ들을 막 유혹을 한다면서 막 끌어간다며. 예. 아프리카 BJ들을 막 끌어간다는데, 근데 그렇게 아프리카 BJ들이 몇 명이 유혹당해 간다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따라가지 않잖아요. 사실 이 아프리카의 힘은, 어떤 분들은 이제 BJ가 아프리카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 아프리카의 힘은 시청자라고 봐요. 예. 이 아프리카의 시청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어떤 아우라,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굉장히 대단한 게, 뭐라 그러나, 소위
야한 얼굴, 야한 몸매를 보여주면서 별풍선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아프리카 그 시청자들이 그냥 퇴출시켜버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때 세월호에 대해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서 막말했던 BJ도, 내쫓아버리고, 그, 이모티콘을 2번 이상 쓴 사람은 강퇴입니다. 예. 그게 이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BJ도 퇴출시켜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좀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BJ들은 아프리카에서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아프리카가 그동안 10년 가까이 쌓아온 이 아프리카의 그 역량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프리카의 시청자들이 사실은 아프리카의 힘이다. 특히 이제 많은 BJ들은, 이 팬클럽이나 서포터즈 같은 유료 아이템을 선물한 그 시청자들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저는 이제 아프리카의 가장 큰 매력은 건빵들에게 있다. 그게 이제 유료 아이템을 구입할 만한, 경제적인 형편은 안 되지만, 그러나 언제나 아프리카의 모든 상황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아프리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해결해 치우는 이 건빵 친구들. 그게 아프리카의 생명력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무슨 다른 사이트들이 생기면, 자기네들끼리 막 유료 아이템을 쏴가지고, 막 그런 걸 홍보를 하려고 그런다는데, 아무리 지네들끼리 유료 아이템을 쏴도, 그게 소문이 안 나. 확산이 안 돼. 왜? 우리의 건빵 친구들, 아프리카 건빵 친구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든 아프리카의 소문은 건빵 친구들 통해서 확산된단 말이야. 그러니 다른 사이트에서 아무리 생쇼를 해봤자, 우리 굳건한 건빵 대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들이 생겨서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의 건빵 부대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 망치 부인에게 늘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대단히 감사하지만, 사실 이 건빵 친구들이 수시로 몰려와서 이 시청률을 올려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건빵 친구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예. 자,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손석희 뉴스도 보시고, 많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그 좌익교수, 어제 저희 생방송 중에 한국일보 조원일 기자가 직접 전화를 해주셨어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원일 기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어제 4시경에 검찰에서 좌익교수를 기소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 이제 좌익교수라는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방송인 B씨와 B씨 부부와 초등학생 딸에게도 악플을 달았다. 내가 왜 B씨냐, 망치 부인이지! 그랬는데 우리 손석희 선생님께서도 인터넷 진행자 B씨라고 표현을 해서, 좀 섭섭했으나, 다행히도 뉴스 화면에는 망치 부인이라는 글씨가 명확히 나온 거죠. 혹시 어제 그 부분, 뉴스, 우리 망치 부인 방송 아침에 보니까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뉴스를 혹시 따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손석희 선생님 방송에 방송인 B씨라고 망치 부인 나오는 장면, 예,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손석희 뉴스에도 나왔고, 오늘 아침에 CBS, 예, CBS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좌익교수 망치 부인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한 10몇 개 기사가 난 것 같아요. 예, 10몇 개 기사가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 보시고 축하 인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좀 어안이 벙벙했어요. 예, 좀 어안이 벙벙했던 게, 얘들이 왜 갑자기 기소를 했지? 이유가 뭐지? 뭘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 알아본 거예요. 방송 끝나고.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좌익교수를 작년에 직무해제 시키고, 그걸 뭐라 그러더라? 보직 변경 시켜서 딴 데로 내쫓았다.
뭐 또는 뭐 무슨 징계를 했다. 그런 얘기를 국회에 가서 두세 번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며칠 전에. 예. 그 며칠 전에 대기 발령, 작년에 대기 발령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면서 이 야당 정보위 의원들이 새정치연합의 뭐 신경민 의원, 뭐 서영교 의원, 박지원 의원, 김광진 의원 등등이 그 국정원 원장을 막 닥달을 했대. 엄청 들이받아가지고 국정원장 굉장히 자존심 상했다는 거야. 국정원장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쟤 내줘라.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라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좌익 교수가 그 기소가 됐다는 거지. 그 나는 이제 이게 뭔가 또 다른 음모가 있지 않을까. 예, 뭔가 또 다른 뒷배경이 있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어떤 목소리가 들리냐면 다시 보기. 왜 김영삼 다시 보기가 나와? 좌익 교수가 안 나오고. 망치 부인한테 해야 되는 CCTV님 뉴스가 잘 안 나와요? 자, 하여튼 뭐 뉴스룸 좀 다시 한번 잠깐만요. 뉴스룸 좀 다시 찾아봐 주시고요. 네. 이게 아니라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뉴스 안 나옵니다. CCTV님 주소로는요, 보려는 뉴스가 안 나와요. 예. 요거? 다시 한번. 왜 이게 안 되지? 다음 뉴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네. 네, 우리 매니저님들이 구해 오셨어요? 네. 일단 우리 할머니 광고가 끝난 다음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광고 끝나면 화면 연결해 드릴게요. 실명으로 호남과 여성 등을 비하한 인터넷에 좌익 교수라는 필명으로 호남과 여성 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A씨가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라디언, 홍어 등 광주 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B씨와 그 딸에 대해서도 성적 폭언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라고 나왔구나. 인터넷 방송인 이씨. 예.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이제 다시 보기를 해도 뭔 내용인지 보기가 어려워. 예. 하여튼 이제 어저께 이제 알아보니까 일단 홍어 전라디언은 다 죽여야 된다. 홍어 전라디언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맨 처음에 이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인 걸 알아낸 건 오병윤 의원, 예, 통진당 출신 오병윤 의원이 형사 고소를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그게 국정원 직원이었어.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라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게 13년 9월인가에 밝혀졌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로부터 지금 2년 4개월이 지났잖아요? 2년 4개월이 지났는데 왜 2년 4개월이냐?
그 좌익교수라는 국정원 직원의 흔적이 처음 잡힌 건 6월 달이었어요. 2013년 6월 달에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하고 윤석열 검사가 팀장을 했던 그 팀에서 좌익교수의 범행 기록을 찾아낸 게 2013년 6월인데 그로부터 지금 2년 4개월, 2년 5개월이 지나서 어저께서야 비로소 기소 결정이 내려진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의 기소 내용에는 그 호남 비하, 호남에 대한 비하 부분은 그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모욕죄 성립이 안 된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빼고, 얘가 선거 개입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 그 다음에 우리 가족에 대한 모욕죄, 망치부인 모욕죄는 성립이 된다는 거야. 우리 가족에 대한 모욕죄는.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 2가지로 기소가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그 좌익 교수한테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지 왜 독자로 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왜 단독으로 고소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 호남을 비하하는 전라디언 홍어 호남 비하 이게 그 호남 사람 전체를 대상이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는 그럼 호남 사람 전체가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인이 이 표현이 뭐 호남을 비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특정 피해자를 지칭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때도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그래서 같이 하면 이쪽 그 호남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면 내 소송도 같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호남이랑 같이 못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임수경 의원을 비롯한 많은 여성 국회의원들하고 나를 같이 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성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명예훼손의 대상이 안 돼. 왜냐면 박근혜나 국회의원이나 다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부 공공기관의 구성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이게 언제 나온 재판이냐?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온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5만 개소리를 다 해도 어떤 놈도 처벌 안 받았어. 대통령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그 욕설이나 이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들도 다 빼고 오로지 나만 이제 혼자서 단독으로 우리 가족, 나하고 내 딸이 그 좌익 교수를 형사고소를 하고 좌익 교수를 형사고소하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은 거예요. 근데 좌익 교수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민사소송을 진행한 거야. 얘네들이 이제 막 빨리 떨어버리려는 식으로 지난 6월 달에 그냥 막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해 버리겠다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 그 형사고소가 진행이 돼야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이 돼야 내가 볼 수 있는데 내가 민사재판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왜 민사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 하여튼 무조건 안 된다고 우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나한테 재판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계속 진행할 거냐 그러면서 재판을 진행하면 불리할 수 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형사재판이 진행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나의 민사재판만 진행이 되면 이거는 뭐 근거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어차피 그 진행하면 민사소송을 하면 질 수도 있다. 그래도 할 거냐? 이러고 협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도 간다. 나는 지더라도 할 거다. 재판을 아예 안 하면 포기한 사람이 되지만 재판을 해서 지면 졌다는 기록이 남는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세상 오면 이 재판에 졌다라는 것도 내가 보상받을 거다. 그러면서 난 이제 진행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결국 지난 9월 달이었죠. 지난 9월인가 10월 달이었나? 10월 달인가 9월 달에 그 결론이 났잖아. 되게 3개월 만에 속행으로 막 진행하면서 우리가 원세훈의 재판 기록을 보여달라. 그것도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증인 신청 좌익 교수라고 지목된 검찰이 찾은 그 범인도 그 증인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그래놓고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없다고 나한테 패소 판정을 내린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패소 판정을 받았을 때 그
막 뭐 망치 부인님 힘내세요 이러면서 뭐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힘을 내라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 나는 질 거라는 거 알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마음이 안 아팠어. 근데 막 갑자기 일요일날 망치 부인 패소했다 이러면서 네이버 검색어 1위 했잖아. 그지? 아니 네이버 메인에 떴지. 네이버 메인에 뜨면서 망치 부인 소송 패소 이러면서 막 지랄을 한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홍보해줘서 고맙다. 근데 나는 별로 마음은 안 아프다. 어차피 질 거라는 거 알았고 나는 3심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민됐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1심에서 패소를 하면서 물어내야 될 재판 비용이 600 몇십만 원이야. 이게 민사 재판은 진 쪽에서 재판 비용을 다 물어내야 돼요. 600몇만 원을 내야 되는데 2심, 3심을 지면 곱하기 4만이야. 그게 이제 곱하기 3 이상일 텐데 그 몇천만 원의 소송비를 어떻게 감당하나. 그래가지고 항소하지 말까 그 고민을 잠깐 했어. 그러다가 집을 팔아서라도 하자. 나중에 우리 딸이 어른이 돼서 이 상황을 다 알 때 엄마 아빠가 돈 몇천만 원 때문에 결국 재판을 포기했다고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우리 집을 팔아서도 할 거다. 그리고 딱 결심을 한 거야. 항소한다. 그래서 항소 결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띡 메일이 왔어. 메일이 와가지고 무슨 저작권 협회인데 나한테 줄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그래서 씹었지. 처음에는 2번인가 씹었는데 자꾸만 전화가 와. 자꾸만 메일이 와. 도대체 뭘 주겠다는 거냐. 그랬더니만 뭐 어느 대학교에서 망치 부인의 영상을 쓴 게 있는데 그걸로 저작권이 발생했대. 돈을 붙여주겠다는 거야. 그게 내가 미심쩍지만 이제 통장 사본을 보내면서 그 통장 돈을 통장을 다 빼놓고 이제 통장 사본을 보내줬어. 그랬더니만 입금할 금액을 알려주는데 1,800만 원을 보내겠다는 거야. 처음에 나는 18,000원인 줄 알았어. 내 방송의 저작권 난 18,000원인 줄 알았는데 18,800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뭐 또 점 땡땡땡 있어.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다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때 가족 모임에 가서 이게 뭐야 얼마래? 했더니 1,800만 원이라는 거야. 내가 이 보이스피싱 다 같이 이런 이 개새끼들이 보이스피싱이다 다 같이 욕을 한 거야. 아니 무슨 1,800만 원을 주냐고. 근데 이제 우리 조카 부부가 그래도 얘네들이 젊잖아. 젊으니까 딱 검색을 해보더라고. 검색을 딱 해보더니 이모 이거 진짜로 그런 게 있나봐요 이래.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더니 막 찾아서 보여주는데 정말 이런 데서 전화가 왔고 자기네들이 저작권료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네 어떤 사람은 뭐 240만 원 받았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5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설마. 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갖고 물어봤지. 진짜 당신네들 그런 조직 맞냐? 그러니까 맞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고. 그랬더니만 그 교육을 본 사람이 2,500명이라 수강료가 좀 많이 발생했다는 거야. 저작권료가. 그래가지고 망치 부인한테 2,600만 원인가 저작권이 발생하고 그 중에 세금을 공제하고 1,800만 원을 주겠다. 아휴. 그래가지고 바로 그 주에 입금이 됐어. 내가 항소하겠다고 결심하고 항소하면 그 소송 비용이 1,800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내겠다 그랬더니 그걸 딱 입금시켜주신 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아주 당당하게 그 국정원하고 싸움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 좌익 교수가 기소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이 전화 통화를 해준 거야. 이거 우리 재판에 지난번에 1심 재판이 진 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없다는 걸로 우리가 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번에 기소가 됨으로 인해서 국정원 직원인 건 증명이 됐으니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되게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그 좌익 교수를 기소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겠나? 내가 고소한 대상은 좌익 교수가 아니야. 내가 형사 고소는 좌익 교수를 했는데 나의 민사 소송의 대상은 좌익 교수가 아니라 국가예요.
이건 국가가 관리 감독을 못한 책임이다. 근데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 좌익 교수 개인의 일탈이다. 개인의 일탈로 밀어붙일 거다. 그게 이제 2심에서는 아마도 얘네들이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인 거는 검찰이 인정을 했으니 그걸로 날 지게 하지는 못할 테니 두 번째 논리는 그게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의 그 개인적인 일탈이었다. 이걸로 이제 밀고 갈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죠? 그러니까 꼬리 자르는 거지. 걔가 개인적 범죄를 저지른 거다. 라고 이제 꼬리를 자를 가능성이 있어, 재판부에서. 그러면 내가 할 말은 뭐냐 하면 그게 정말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면 2년 반 동안 왜 처벌 안 했냐고. 좌익 교수의 개인적인 범죄였다면 범죄 기록이 이미 밝혀져 있는 게 2013년 6월이었는데 그때부터 2년 반 동안 처벌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본 이유가 뭐냐. 그게 첫 번째 나의 문제 제기이고요. 두 번째, 이게 국정원에서만 징계하지 않고 국정원에서만 좌익 교수를 싸고 돈 게 아니라 검찰이 2년 반 동안 기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국정원만의 범죄가 아니라 검찰의 범죄이기도 하다. 그러니 국정원과 검찰은 공범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고 나는 네이버 메인에 뭐 망치부인 소송 패소 이런 기사가 올라가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친, 그래서 나의 명예가 훼손이 된 거야. 그러니 이건 국가의 문제죠. 제 말이 논리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아니 네이버만이 아니라 모든 포털에 올라갔어. 다음에도 올라갔어. 다음 메인에도 떴어. 망치부인 패소라고. 이게 국정원 직원이 그 개인적인 범죄를 했다면 왜 검사는 지난 2년 반 동안 처벌하지 않았는가? 검사는 왜 2년 반 동안 기소하지 않았는가? 또 국정원은 지난 2년 동안 왜 좌익 교수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것처럼 국회에 와서 번번이 위증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요 며칠 전에 기사가 있었잖아요. 국정원 직원이 국회에 와서, 국정원장이 국회에 와서 좌익 교수를 뭐 대기발령 시켰다. 그렇게 2번이나 얘기를 했어. 그런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이제 대기발령 시킬 증거를 달라. 그랬더니만 대기발령 시킨 적이 없다는 게 지난주에서야 밝혀진 거예요. 지난주에. 그러니 이 대기발령 한 적이 없다라는 건 위증이잖아. 그러면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위증까지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좌익 교수가 개인적인 범죄라면 왜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했냐고. 이건 국정원 차원에서 준비된 답변이었고 국정원 차원에서 준비된 답변이 거짓말이었다면 이건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정원 전체의 잘못이고, 그런 국정원 전체의 잘못에 대해서 검찰이라도 제대로 움직여서 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피해가 발생했어. 사법부가 날 패소 판정을 내린 거잖아. 검찰, 국정원, 1심 법원 모두 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거야. 나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거야. 그러면 이건 결국 정부, 대한민국 국가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망치 부인이 국가에 대한 소송이 부당하다 이러면서 패소 판정한다면, 혹은 그동안 내가 물었던 비용, 이 소송 비용으로요, 나는 벌써 내 변호사, 그 소송을 전개하기 위해서 내 변호사한테 벌써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어. 항소까지. 그리고 1심에서 패소 비용 600만 원 내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맡겨둔 돈도 있지. 거기다가 이 망치부인 패소라는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난 명예훼손까지 당했어. 근데 무슨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둥, 혹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서 뭐 몇십만 원 주겠다는 둥, 그러기만 해봐. 내 피해 다 물어내. 나의 정신적 피해까지 다 보상해. 거기다 내 딸, 내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이 재판은요, 뭐 벌써 여러분들 어떤 분들 축하하시는데 이거는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지금 아직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야. 지금 잠깐만요. 내가 메일 주소 하나를 보낼게요. 다음 주에
어디서 저기 방송사에서 인터뷰하겠다고 라디오. 네. 이제 좌익 교수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요. 우리가 1심 때는 정말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없어서 패소다. 여기까지, 우리는 그 부분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못했어. 우리는 이게 국가의 책임이냐 아니냐, 이거에다가 막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 이런 직원인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우리한테 패소 판정을 내릴지 우리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번 2심은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쓴 기자들, 필요하면 기사 쓴 기자들에게도 그 증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정원을 직접 신문했던 직접 질문했던 국회의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서 이 재판을 제대로 정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예. 수사 중이라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국정원 위증 1년 전 대기 발령했다던 좌익 교수 지난주에 대기 발령. 이게 지난주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잖아요. 수사 중이라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군색한 변명을 했다. 이런 기사들, 이게 재판부에서 이건 그냥 언론 보도일 뿐이다. 이러면서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그랬어. 이번에는 그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를 이제 분명히 이건 검찰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증거 없다는 얘기는 이제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넘어가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개인적인 범죄냐,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의 범죄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좌익 교수 개인의 범죄였다면 일찌감치 징계했어야 됐고 일찌감치 기소했어야지. 그 3,000몇 쪽에 달하는 그 범죄 기록을 가지고 왜 그동안 기소를 안 했느냐고. 기소를 안 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기소 안 하고 권력의 눈치를 본 게 그게 국가의 범죄란 뜻이지. 어디다 대고 지금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국가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당한 정신적인 피해, 여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제대로 물어내야 돼. 그래서 이 재판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서 진짜 이 좌익 교수를 그래도 이 형사 고소를 그러니까 형사 기소까지 됐다는 거, 좌익 교수가 그래도 기소될 때까지, 애써주신 분들이 있다. 첫째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계속 물고 늘어진, 계속해서 정보위에서 물고 늘어져준 국회의원들,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좌익 교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근데 사실 그분들보다 더 큰일 했던 분은 누구냐 하면, 1심 재판부야. 1심 민사재판부에서 국정원 직원이라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나한테 패소 판정을 내렸잖아. 그런데 그게 마침 9월달이었고, 그게 이제 국정조사로 가는 길이었어. 국정조사가 시작된 시즌에 1심 재판 판결 내린 거야. 내가 볼 때 그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 일으킨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기서 이기거나, 이제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그냥 내가 이겼으면, 이 문제는 넘어갔을 거야. 좌익 교수 문제 그냥 덮이고 넘어갔을 거야. 근데 좌익 교수란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이 논리로 나한테 패소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됐고 뒤집어져서, 야당 정보위원 간사들이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거지.
국정원장이 알고 야당 의원들이 아는데 국정원 직원이라는 증거가 없어서 민간인 망치 부인이 패소했어? 이거는 국가의 폭력 아니냐? 공격의 빌미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그 1심 재판부 덕분에 야당 의원들이 열심히 싸울 수 있는 명분이 됐고 그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좌익 교수는 기소가 된 것이고 그런데 물론 이 모든 과정에 전반적으로 힘을 끼친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좌익 교수에 대해서 번번이 분노하고 매번 좌익 교수가 나올 때마다 분노하시면서 널리 알리고 이 국가정보원 좌익 교수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널리 홍보해 주신 덕분에 이 그 좌익 교수는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초등학생 아이의 얼굴에다 대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1심 재판부보다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보다 더 큰일 하신 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와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단계, 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좌익 교수,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를 형사 기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들의 정말 노력의 성과였다는 거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1단계 올라갔어요. 한 계단. 앞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계단이 100계단도 더 남았어요. 끝까지 나고자 없이 끝까지 가서 최후의 승리까지 우리가 함께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뭐 중앙일보에서도 기사가 나고 연합뉴스는 인터넷 방송인 B씨 부부라고 썼지만 예. 그 기사 나는 거 보니까 야, 이 망치부인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그죠? 지난번에 망치부인 1심 패소 그것도 네이버 메인에 떴었잖아, 일요일날. 다음에도 메인에 뜨고. 이 망치부인의 기사가 그냥 막 메인에 막 뜨는 거 보니까 굉장히 내가 유명한가 봐요. 예. 그리고 그냥 가령, 나를 잘 내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면 기사에 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 망치부인은 이경선이고, 이러면서, 그 아프리카 TV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시사방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인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망치부인 이경선을 대한 모욕이 인정됐다, 이런 기사들로 봐서, 내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 그죠? 엄청나게 유명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고 보니까 국정원에서 가족까지 괴롭힌 팟캐스트 진행자는 나밖에 없다. 문득 국정원에서 가족까지 괴롭힌 팟캐스트 진행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정원에서 공격한 팟캐스트 낙곰수 진행자들 욕할 수 있잖아. 근데 그 가족들까지 괴롭히진 않았을 거라고. 그죠? 근데 나는 내 가족들까지 막 괴롭힌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가 그 다른 팟캐스트 진행자들과는 달리 나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한 공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나는 반증이라고 봐. 뭐의 반증이냐?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이 갖고 있는 힘의 반증. 그러니까 망치부인 방송에 대한 그들의 견제가 그렇게 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그 여자 국회의원들도 가족을 괴롭힌 적은 없어. 그렇잖아. 근데 이제 나에 대해, 우리 가족에 대해서만, 우리 가족에 대해서만 남편과 내 아이까지 괴롭혔단 말이야. 그건 그만큼 그들이 나를 두려워했다는 거 아니냐. 그죠? 그만큼 그들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아닐까. 이 망치부인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나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어요. 예. 그 국정원에서 이 좌익 교수가 물고 늘어진 팟캐스트, 그 중에서 이 가족들까지 괴롭힌 팟캐스트는 나밖에 없다. 그거는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그만큼 저들을 두렵게 했고, 그래서 그만큼 공격하게 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 지금 망치부인은, 굉장히
잘 가고 있다. 예. 지금 망치 부인은 가야 될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든 생각이 뭐냐 하면, 나는 왜 국정원 직원 저 새끼를 지금 기소했지? 숨은 의도가 뭐지? 그러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내 등을 다독이는 목소리가 들려온 거야. 아니야, 경선아. 이거 무슨 어떤 다른 음모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잖아. 너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고. 그 한 부분이야. 그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이번 이 국정원 국정교과서 싸움을 시작할 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너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하셨던 그 이야기들 중에 이것도 들어간 거야. 사실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하시잖아요. 심지어 이제 언론에서도 표현이 나오고 있어. 묘한 흐름. 김영삼의 죽음이 묘하게 박근혜와 박정희 비판으로 귀결되고 있는 묘한 흐름. 그러니까 많은 지금 기자들이나 많은 이 시사평론가들도 이상한 흐름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야. 미상의 에너지가. 뭔가 이렇게 쟤네들이 자꾸만 전술을 바꿔내서 뭔가 이렇게 판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돌고 돌아서 딱 제자리로 가잖아.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쟤네들이 지우려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갔는데, 결론은 국정교과서로 돌아왔잖아.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박근혜. 김영삼,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요,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그냥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그런 생각이 들게끔 지금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국정교과서가 꺼질 것 같았는데 안 꺼져. 그리고 이제 폭력시위 논쟁으로 물타기를 했는데 안 돼. 물타기가 안 돼. 그리고 뭔가 이렇게 김영삼 죽음으로 물타기를 했는데 도리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대검이 돼서 돌아왔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김영삼의 죽음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우리는 망치 부이는 냄비 여론이 아니라 그랬지만 냄비 여론이 맞다. 국정교과서고 뭐고 다 끝나고 이제 김영삼 죽음으로 도배가 되고 있다면서 막 누가 부정적으로 텔레그램을 보냈었어. 여러 사람이. 그런데 김영삼의 죽음으로 인해서 박정희에 대한 비판. 나 진짜 내가 오늘 놀란 게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박근혜가 김영삼의 연결식에 안 갔잖아요. 그 연결식에 안 간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김영삼이 박정희랑 싸웠던 거. 그러면서 이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서 김영삼이 맞서 싸웠던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거야. 망치 부인이 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박근혜가 국정교과서 싸움을 시작해서 결국 자기 무덤을 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부관 참시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야. 김영삼의 죽음이 이게 의도치 않게 박정희의 문제점으로, 박정희의 독재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야. 그치? 그가 이제 김영삼 연결식에서, 김영삼 대통령 연결식에서, 박정희하고 맞서 싸웠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과거의 행적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앉아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민망했겠어. 지 아버지 독재자라고. 그게 다시 막 얘기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감기 몸살 핑계대고 안 간 거 아니야. 하여튼 이거 일단 여기 기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이 박근혜가 지난번에 유승민 아버지 장례식에도 화환을 안 보내고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를 보여줬잖아. 그러더니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의 연결식에 불참을 했는데요. 이게 전직 대통령의 연결식에 참여하지 않은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래. 이게 이게 지금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박근혜 지지층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렇게 장래에 대해서 예를 지키지 않은, 박근혜가 지금 벌써 두 번째거든요? 지금 박근혜가 그 유승민 아버지 초상 때도 한번 큰 결례를 했어. 대통령으로서 하면 안 되는, 자기가 유승민에 대한 불만이 있든 어떻든, 대통령이면 국회의원 아버지 부친상에는 화환을 보내는 게 상례야. 일반적인 상식에 예. 근데 안 보냈잖아. 화환을. 그건 정말 수준 이하의 결례를 한 건데 이번에도 현직 대통령이 뭐 쓰러져서 입원을 한 것도 아니고 링거를 맞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다닐 수 있는 주제에 안 갔잖아. 휠체어를 탄 그 팔순 노인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걸 안 간 거 아니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일단, YS 연결식 불참한 박근혜 대통령, 현량의 정치. 잘 봐야 돼요. 현명한 정치가 아니야. 현량. 아주 이제 좁고 볼품없는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현량의 정치 논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국가장으로 치러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 끝내 불참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엄수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 불참하는 대신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운구행렬을 떠나보내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다시 한번 위로했다.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걸을 수 있다는 얘기야. 청와대는 이를 국가장 연결식의 일부 절차에 참석했다고 밝혀 연결식 불참에 따른 따가운 비판을 의식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건 연결식이 아니죠. 연결식이 서울대병원에서 국회라고 써있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주치의가 고열 감기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야외에 있으면 곧 있을 해외 순방 등의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장기간 외부 공기에 노출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했다며 연결식 불참이 참모진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게 최대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운구가 출발하기 직전에 빈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국장과 국민이 통합된 국가장으로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장례식이 치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건강을 연결식 불참의 이유로 들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대를 이은 악연도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외에서 귀국한 뒤 지금 감기 몸살에 왜 걸렸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뻔질나게 해외여행 다니다가 아무 소득도 없는 국민 세금 낭비하면서 꽃가옷 지어입고 해외 나들이 뀌질러 다니다가 감기 몸살 걸린 거 아니야. 23일에 들어왔다 29일에 또 나가. 이게 대통령이 국내에 머문 날수가 몇 날이나 되냐고. 이거 한번 따져봐야 돼. 해외에서 귀국한 뒤 첫 일정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7분간 조문했지만 조문록에는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조문을 한다는 인상을 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조문은 독특한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부친상에는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다. 또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식으로 활약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지난달 11월 모친상 때도 조화를 보내지 않았다. 왜? 지 욕했으니까.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 4월 16일에는 유족들이 모여있는 안산 대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유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팽목항을 떠나 해외 순방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몰린 남아공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싱가포르 리쿠안유 전 총리의 장례식에는 참석해 대조를 보였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넬슨 만델라는 양심수,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고 그 이광희는 싱가포르 이광희는 독재의 상징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개망신이죠?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싱가포르 리쿠안유 전 총리의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록에 리콴유 전 총리는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인 지도자였다며 그의 이름은 세계사 페이지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고 한국민 리 전 총리를 잃은 슬픔을 싱가포르 모든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영문으로 적었다. 한편 김희경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 한마디의 공식 메시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문득 대통령이 숙청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부친상에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던 정치적 앙금이 느껴진다며 대통령이 개인적 악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논하지 않는 것은 협량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협량 무슨 뜻일까요? 일단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죠. 예. 그 새정치연합은 쓸데없이 말을 너무 어렵겠어. 속 좁은 이렇게 쓰면 다 알아들을 걸. 뭘 이렇게 뭐 협량, 아량이 좁다 이런 뜻이겠죠? 예. 좁은 도량. 예. 협량이란 말은 좁은 도량이란 뜻이래요. 그럼 이 도량이란 말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 쓸데없이. 잠깐만. 사물을 너그럽게 용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 재거나 되거나 하여 사물의 양을 헤아림, 길이를 재는 자와 양을 재는 되,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좁은 도량이란 말은 1번, 사물을 너그럽게 용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이 도량인데, 협량이란 말은 좁은 도량, 그래서 마음이 넓지 못하고 생각이 깊지 못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 마음이 넓지 못하고 생각이 깊지 못하다라는 뜻인데 저렇게 어려운 말을 썼다 이거야. 그 다음 고발뉴스에서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박 대통령 연결식 불참? 부모에게 잘해야지 지지자들 할 말이. 자, 무슨 얘기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될 고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장 연결식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도 박 대통령의 연결식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현국 청와대 대변인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결정되지 않았다. 가능한 빨리 결정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 정 대변인은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날씨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며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7박 10일간 진행된 다자회의 해외 순방을 끝내고 23일 귀국했다. 출국 전부터 감기 증세를 보였던 박 대통령은 열흘간의 일정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다시 5박 7일의 일정으로 출국한다. 30일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등 프랑스 파리와 체코 프라하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서거 시 가족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결식에 참석해왔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 참석했다. 2006년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연결식에 직접 참석해 헌화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3년 12월 서거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올해 3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연결식에는 직접 참석했다. SNS에서는 국가장의 상주인 박 대통령이 참석 여부를 고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그렇지, 이게 중요하네. 국가장의 상주. 국가장이라는 말은 상주가 대통령이란 말이네. 국가장의 상주는 대통령이다. 그러네. 그런데 이 고심하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올라왔다. 서주호 정의당 사무처장은 YS의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진행되는데 상주인 박근혜 대통령이 연결식도 불참한다고요? 그러면서 며칠 뒤 일주일 해외 순방 간다면서요? 라며 YS가 유신 독재자 박정희와 싸워왔고 당신을 칠푼이라고 비난해서인가요? 라고 꼬집었다. 정준규 대구대학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칠푼이 그 말 때문이라면 스스로 칠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속 좁은 결정이라며 떠나는 자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도록이라고 충고했다. 이상호 기자는 박근혜 씨,
국민들은 암에 걸려도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산답니다. 더구나 부정선거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면 국가장의 상주인데 라고 비판했다. 네티즌은 대통령 연결식 불참은 평소에 부모에게 잘해야지라고 따졌던 지지자들도 할 말 없게 만드는 걸텐데 라고 꼬집었고, 서로 진실이라고 해도 보수 측에게조차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일이 될 듯이라고 지적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남권 지지도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급속도로.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 그게 예상치 못하게, 그게 예상치 못한 유승민 아버지 부친상에 대해서 그 결례를 했던 거, 예를 갖추지 않은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는 아무리 못돼 처먹었어도 그 남의 장례식장에서 그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게 있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지가 싸웠더라도 그 아버지 장례인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현직 국회의원의 부친상을 당했는데 조화를 안 보내? 사람에 대한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요. 그 예식을 되게 중시하잖아. 혼례식, 장례식, 이런 걸 되게 중시한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그 몇십 년 동안 연락 없었던 친구라도 동문 누구누구 죽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그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문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장을 치르는데 감기 몸살 따위로 안 나왔다. 이거는 사실 국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그냥 솔직히 감기 몸살 왜 걸렸어? 국민들은 돈이 없어갖고 굶어 죽어가는데 뻔질나게 해외여행, 올해만 해도 몇십일을 해외여행 쳐돌아다닌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그래놓고 또 다음에 해외여행 가려고 다음 해외여행 잡아놓고 그거 해외여행 때문에 장례식이 안 온 거야.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솔직히 몸살 감기 정도면요 링거 하나 맞으면 돼. 대통령이 그 뭐 오랜 시간 야간 행사 할 수 없어? 아니 이게 무슨 저기 폐렴에 걸려 기절한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못 나갈 정도도 아니고 다음 뭐 며칠 있다가 해외여행 가려고 세상에 상주가 돼가지고 장례식에 안 와? 놀러 다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또 놀러 가려고 저기 장례식에 안 온 거 아니야. 지랄이지 지랄. 박근혜죠? 전직 대통령 국가 장례 연결식 불참한 첫 현직 대통령. 박근혜가 전직 대통령의 국가 장례 연결식에 불참한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장례식장 들러 발인 지켜봤지만 이걸로 어떻게든지 뭐 연결식에 참석했다고 지금 숟가락 얹고 싶은데 꼴값하지 말라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연결식 참석 안 해. 청와대 조문 발인 사정 따라 달리 참석. 일각에서는 나란 일에 개인 감정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박근혜에 대해서 굉장히 속 좁은 자기 개인 감정을 부렸다는 거잖아. 그게 이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를 생각하는 시선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26일 오후 김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걸로 연결식 참석을 대신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물론 본인과도 끝내 불화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이 이념지역 개파를 초월해 마련된 김 전 대통령의 통합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포용과 화합을 강조해온 김 전 대통령의 견조, 박 대통령의 불통의 리더십이 더욱 부각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장례식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다시 빈소를 찾아 7분 동안 머물며 유족들을 또 한 번 위로한 뒤 관이 운구차에 실리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
두 손을 모은 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감기 증세에다 7박 10일 일정의 다자회의, 국외 순방 등에 따른 과로가 겹쳐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석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주치의는 현재 박 대통령이 고열 등 감기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야외에 계시면 곧 있을 해외 순방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장기간 외부 공기 노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그렇게 감기 몸살로 그 죽어간다면서 24일 날 그 예정이 없던 국무회의를 열어갖고 국민한테 협박질이고, 시위대가 테러범이라고 개소리를 하고. 박 대통령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중유럽 4개국과의 정상회의를 위해 29일부터 국외 순방길에 오를 예정이다. 가서 뭐 할 건데? 가서 뭘 할 건데? 우리한테 뭘 얻어오려고 간다고 저렇게 퀴즈로 가냐고. 김성우 수석은 박 대통령이 최대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운구가 출발하기 직전에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에 가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다시 위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연결식에 현직 대통령이 불참한 적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과 8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 참석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 10월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 연결식에 참석했다. 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연결식에는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열린 발인제에 참석해 분향하고 유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청와대 쪽은 이날 밤 역대 대통령들이 조문 발인 연결식을 각각 사정에 따라 달리 참석해왔다고 해명했다. 1990년 윤보선 전 대통령 서거 때 가족장으로 치러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건 가족장이잖아. 이승만이나 윤보선은 가족장이잖아. 쫓겨난 대통령들이라. 그러나 김영삼이 쫓겨난 대통령이야? 그리고 국가장이잖아. 상주가 박근혜인 국가장이잖아.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들긴 했지만 연결식 불참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의 포용력과 통합이 부족하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개인적인 감정을 나란 일에 반영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여권의 한 인사는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첫 선출 권력이며 문민정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첫 번째 정부라며 이번 연결식장은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기회의 장이었는데 박 대통령이 이걸 살리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니 칠푼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가만있어 봐. 내가 뭘 하나 봐. 초산 테러 나온 거. 그게 어떤 글이지? 잠깐만요. 야, 그거 뭐 뉴스 검색이 잘 안 되는구만. 아이의 제목으로 쳐도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저기 좀 찾아봐 주실래요? 프레시안 기사인데요. 예. 초산 테러가 뭐냐 하면, 박정희가 김영삼한테 초산 테러를 했대. 그 얘기예요. 프레시안 기사인데요. 박근혜의 YS에 대한 노코멘트 정상입니까? 이걸 좀 찾아다 주세요. 이 네이버에서는 그 글이 안 나오네? 야, 역시 네이버는 안 돼.
구글을 써야지. 진짜 이 네이버는요, 뉴스 검색 자체가 안 되네. 박근혜 YS에 대한 노코멘트 정상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 끝내 불참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주치의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불참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연결식에 불참한 대신 발인을 지켜봤다. 근데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연결식 부분 참석이라고 설명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연결식에 불참한 것은 두고두고 전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통령도 박근혜 연결식에 안 가도 돼. 누가 됐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든 박근혜 죽었을 때 안 가도 된다고. 김 전 대통령의 삶의 절반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이거 잘 봐. 질산 테러예요? 예. 김 전 대통령의 삶의 절반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독재에 맞선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고 초산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초유의 의원직 제명까지 당했다. 이 부분인데, 난 초산 테러를 처음 봤어요? 이거 어디서 찾아보면 나와? 그러니까 질산 테러를 하려고 그랬다가 실패했다? 그 관련 글 좀 올려주세요. 기사로 나온 거 있으면, 예. 그 질산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는 이것 좀 읽어봐 주세요. 자료 좀 찾아와 주세요. 그가, 예. 그가 박 대통령의 부친에 의해 의원직 제명을 당하면서 외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단말만은 이날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추도사에 포함돼 있었다. 박정희 군부정권이 김 전 대통령에게 행한 초산 테러도 추도사에 언급돼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기보다 잠시 죽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는 생전의 말이 연결식장에 울려 퍼졌다. 박정희 군사정권을 향해 내뱉은 명언들이다. 김영삼의 이런 말들을 사실 나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김영삼에 대해서 존재를 확실히 알았던 건 87년 대선 때 87년 대선 후보였던 것부터 봤기 때문에 그 전에 70년대에 박정희랑 어떻게 싸웠는지는 내가 몰랐어. 그땐 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또 한번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기보다 잠시 죽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 이런 말들은 박정희 군사정권을 향해 내뱉은 명언들이다. 군사독재,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단 한 번도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해 본 적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삶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부친에 맞서 싸운 것이 김 전 대통령의 큰 업적 중 하나라는 점은 박 대통령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박 대통령 후보 시절 18년 독재자의 딸이 또 대통령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부녀를 모두 비판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근혜한테는 칠푼이라고 그러고 18년 독재자의 딸이 또 대통령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대잖아요. 이처럼 박정희 정권이 매도당하는 추도사가 낭독되는 연결식장에 박 대통령이 과연 설 수 있었을까? 이것은 오해이고 억측일까? 감기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몸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세간의 평가도 부인하고 싶지 않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박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단 한 번도 민주화 업적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 외에 김 전 대통령의 어떤 업적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낸 메시지 전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는 관련법과 유족의 뜻을 살펴 예우를 갖춰 장례를 준비할 것입니다. 유가족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걸로 끝이요. 이게 전부다. 귀국 직후 박 대통령은 성하지 못한 몸을 이끌고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지만 기자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기록하지도 못했다. 조문은 5분, 방명록 기록도 없었다. 박 대통령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조문 당일 영상을 돌려가며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26일 발인식 과정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메모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음이 전부였다. 이렇게 목소리도 안 들리는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협박할 때 봐봐. 이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서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대충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테러범이라고 얘기할 때 봐봐. 또박또박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좋고. 두 번의 빈소 방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단 하나의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그 흔한 민주화의 거목이라는 말도 없었다. 연결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혔어야 맞다. 비서실장이든 정무수석이든 홍보수석이든 대리에서 박 대통령의 목소리와 메시지를 전할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 생전에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박 대통령의 평가란 게 한마디로 노 코멘트란다. 현직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도 없는 전직 대통령의 연결식. 그것이 희한해 보이는 것은 기자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 초산 테러에 대한 글 찾았어요? 질산 테러?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야? 그 김영삼 질산 테러라고 치면 나와요? 바로 나오네. 예. 근데 위키백과에만 나오고,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기사로 나온 건 없나 봐요? 다음에서 그러니까 그 위키백과 말고 기사로, 공식적 기사로 나온 건 없어요? 이 뉴스로 나온 게 정확한데, 예. 뉴스로 나온 거 있네. 김영삼 질산 테러 배후는 대통령 돼서도 밝히지 못한 암흑사.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정의, 진리, 자유를 위해 일하면, 자유를 위한 일이면 싸우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김영삼이야? 김영삼 전 대통령의 88세 평생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영삼 질산 테러, 김영삼 초산 테러 사건인데요. 당시 신민당 원내 총무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69년 6월 20일 밤 10시쯤 차를 타고 가다가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괴한 3명이 질산이 든 병을 던진 사건인데요.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의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대정부 질의를 국회에서 한 참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울 청진동의 음식점에서 유진호 신민당 총재 등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자택에서 50m 떨어진 서울 상도동의 한 길이었죠. 흑색 작업복을 입은 청년 2명이 차를 세우고 다른 한 명이 차 뒤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 뒷문을 열려 했습니다. 수상한 기운을 느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문을 잠그고 차를 1.5m가량 몰아 달아났습니다. 이에 청년은 주머니에서 질산을 꺼내 차량에 던졌습니다. 질산병은 차량 오른쪽 뒷문과 뒷창 사이의 철판에 부딪혀 차량 페인트 일부를 녹아내리게 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액체가 묻은 병 조각을 초산이라고 감정했습니다. 살에 닿으면 순식간에 파고들어가 목숨을 잃게 한다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사건 직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치적 테러라며 사건의 수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영원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죠. 이 와중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김영삼이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바른 길, 정의에 입각한 길, 진리를 위한 길, 자유를 위한 일이면 싸우렵니다. 라며 싸우다가 쓰러질지언정 싸우렵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건 뭐지? 김영삼?
나를 감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헌정을 중단시킨다. 그리고 18년에 이르는 박정희 장기 집권의 어두운 현대사. 여기서 내 여동이 기념전이라 목숨이 그늘으로 한 다른 길 정리일 것 아니 진리를 위하는 길, 자유를 위하는 길 싸우다가 쓰러질지 않는 싸우는 무장경찰 천여 명이 신민당사로 난입했을 당시 김영삼 총재는 박정희의 최후를 예견하는 연설을 남겼다. 이 암흑적인 정치, 살인 정치를 감행한 이 정부는 피령도 멀리 않아서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쓰러지는 방법도 무차별히 쓰러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영원히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6일 독재자 박정희는 신복 부하 김재규에게 저격당함으로써 18년 장기 집권 시대가 끝나고 그 중심에 김영삼 총재가 있었다. 1980년 서울의 봄을 지나 5.17 신군부 쿠데타는 이 땅을 다시 얼어붙게 했고 신군부의 만행을 규탄하던 김영삼은 3년간 상로동 집에서 연금의 세월을 보낸다. 나를 감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광주 항쟁 3년 김영삼은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 응? 왜? (32년에) 걸친 군부 통치의 종지부를 찍고 이 땅에 문민정부가 수립되는 순간이었다. 우리 모두 희망과 꿈을 안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힘차게 달려갑니다. 왜 이러지? 지금 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지금 내 컴퓨터에 뭔가 또 이상한 아프리카 플레이어도 꺼지고,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유, 왜 재밌는 거 보는데 그래? 아니, 이거 재밌는 거 보는데 왜 방해하고 지랄이세요? 뭐가 이렇게 다급하셨어요? 예. 내 거 이거 옥타코어인가 그래.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아. 예. 이게 막 그 8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작은가 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맨 마지막, 맨 첫 번째 방, 제일 작은 방에 들어가서 얼리고 나올게요. 확인, 얼리고. 아, 또? 왜 이래? 왜 이렇게, 시청하기가 안 돼? 뭐 이렇게 중계방에서 막 작업질이야? 중계방에서 작업하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막 꺼버리는 거야? 잠깐만요. 확인. 그 다음에. 아니, 지금 중계방이 3개인데, 내가 어떤 방을 들어가려니까 자꾸만 플레이어가 다운돼. 예. 이제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가만있어 보자. 오케이. 여기 됐어요. 내가 중계방 다 들어갔어. 우리 조금 아까 그 영상,
뭐 왜 이렇게 끊기고 그래? 약 3분짜리인데요.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얘네가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왠지 중요해 보이잖아. 그죠? 예, 원본이 그래요? 원본이, 아니, 근데 왜 내 방송하고 충돌하냐고. 내가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원본이 그런지. 날 강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헌정을 중단시킨다. 그리고 18년에 이르는 박정희 장기 집권의 그 원본 영상이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끊겨 있어요? 목숨이 그늘을 하는 바른진 정리일까 아니 진명이라는 일, 자유론이라는 일. 싸우다가 쓰러질지 않는 싸우는 무장경찰 천여 명이 신민당사로 난입했을 당시 김영삼 총재는 박정희의 최후를 예견하는 연설을 남겼다. 이 암흑적인 정치, 살인 정치를 감행한 이 정부는 필연고 멀지 않아서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쓰러지는 방법도 미창하게 쓰러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영원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6일 독재자 박정희는 신복부하 김재규에게 저격당함으로써 18년 장기 집권 시대가 끝나고 그 중심에 김영삼 총재가 있었다. 1980년 서울의 봄을 지나 5.17 신군부 쿠데타는 이 땅을 다시 얼어붙게 했고 신군부의 만행을 규탄하던 김영삼은 3년간 상로동 집에서 연금의 세월을 보낸다. 날 강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광주 항쟁 3년 김영삼은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 이 부분을 이렇게 편집을 해버렸구만. 예. (32년에) 걸친 군부 통치의 종지부를 찍고 이 땅에 문민정부가 수립되는 순간이었다. 우리 모두 희망과 꿈을 안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힘차게 달려갑니다. 요 부분도 또 지웠나 보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원본에? 저기가 잘못됐나 봐요? 이게 무슨 자기네들이 설명하는 영상으로 쓰려고 만들었나 보다. 예. 우리 중요한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권위주의 청산,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윗물 맑기 개혁, 부정부패 척결, 깨끗한 정치, 5.18 특별법. 날 강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사실 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요,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사실 여러분 지난주 일요일날 기억하세요? 지난 일요일, 주일날 하루 종일 김영삼 서거 기사에 달린 악플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악플이 많았냐 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 김영삼 대통령 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가지고 막 뭐라 그러나, 뭐 삼풍백화점 무너져, 이 성수대교 무너져,
배가 저기 신안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져서 몇백 명이 죽고 실종되고 그래도 거의 그때는 실종자는 다 찾았어. 그리고 하여튼 뭐 대구에서 지하철이 불나고 폭발하고 난리가 아니었어. 아니 한 명 쫓겨났는데 뭘 또 많어. 다른 방송은 이것도 안 쫓겼잖아. 자, 쫓겨나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쫓겨났는데 멈추지 않고 앙심을 품고 아프리카에 신고해서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시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그저 그 김영삼 정부 때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1000몇백 명이 사건 사고로 죽어. 삼풍백화점만으로도 몇백 명이 죽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랬지?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건 IMF였어. IMF로 쑥대밭이 된 가정이 그게 1000만 정도 돼요. 가정 중에,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IMF로 실직을 경험하고 가정 파괴를 경험했던 가족이 국민이 1000만 명 정도 돼. 연관자가. 친인척까지 합치면 그런 걸 지켜본 사람들이 국민 4분의 1은 IMF 때문에 상처를 받았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원인이었고, 세 번째는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나름 깨끗이 잘하려고 그랬는데 아들 때문에 그 김현철이라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얼굴에 완전히 개똥칠을 한 거야. 그래서 김영삼의 모든 그 이전에 살아왔던 그 위대한 투쟁이 그러니까 3당 합당, 그 다음에 임기 중에 사건 사고, 그리고 김현철의 난동, 그 다음에 IMF 요 4가지 때문에 김영삼에 대해서는 우리 40대 이하에는 사실 꼴통으로 이렇게 딱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근데 이제 50대만 돼도 김영삼과 더불어서 청춘회 때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40대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던 김영삼이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어쨌거나 그 김영삼 대통령이 죽음으로 이 민주화의 거목이라는 이름이잖아. 그 민주화의 거목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박정희 전두환이야. 박정희 전두환 때 싸웠던 그 민주화의 거목이라는 그 별명. 이건 다른 말로 박근혜에게 비수죠. 예. 이 김영삼의 훈장인 민주화의 거목이라는 말은 박근혜에게는 씻을 수 없는